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보자, 오늘은 23년 1월 2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올망졸망 꼭지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대문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천무다연장 있죠. 이제 이거와 유사한 무기 체계인 하이마스, 미국의 하이마스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무기 체계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MLRS,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마스의 원형이죠. 그거를 이제 수송 용이한 형태로 트럭, 5톤 트럭이나 뭐 하여튼 3축 차량 트럭으로 이제 바꾼 게 하이마스인데, 우리는 그것을 약간 4축 차량으로 하면서 기존의 MLRS와 같은 파괴력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거를 운용을 하면서 어떤 북한이라는 위협, 북한도 이제 상당히 많은 다연장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국산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었다. 이번 우크라이나전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쪽에서 분명히 안목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이미 벌써 우리 쪽에서는 뭐 배치가 끝난 게 아니라 한참 배치 중인 무기 체계인데도 불구하고 폴란드에 이제 수출까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천무다연장이 앞으로도 우리 이제 포병에 중요한 자리를 점할 것 같은데, 한 두 가지 정도의 개량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한 가지는 좀 아마 일부 알려진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좀 새로운 부분이 아닐까. 물론 관련된 분들은 이미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나 내지는 이미 행동을 옮기고 있는 그런 사안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민간인들한테는 좀 많이 안 알려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것은.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게 이제 M142 하이마스고 밑에 게 이제 K239 천무인데, 군단 포병이고 지금 일단 1차적으로 한 2, 300대를 목표로 이제 배치가 되고 있죠. 되고 있는 것이고, 이제 탄약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호환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도 MLRS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K9이나 K2 전차 같은 걸 보더라도 그 탄약이 다 나토 군들하고, 뭐 미군하고 호환이 되니까 나토군하고 호환이 되는 것이고, 또 위기 상황에 보급을 주고받는 부분에서도 또 그러하기 때문에, 이 천무의 탄, 어차피 지금 직경도 같거든요. 그리고 포의 탄의 성격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 호환성이라는 부분도 사실 지금 드러내놓고 말들은 많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하이마스나 천무 체계에 있어서 트럭이나 발사대는 그냥 별거 없는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부가가치나 이런 것은 그 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무기 체계를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의 무기 체계가 동급 성능에서 가격은 훨씬 미국보다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도 또 기회 이윤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예. 자, 이 이제 천무 체계는 여러 가지 로켓탄을 발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력으로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거는 일단 유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기존의 다연장포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상당히 부정확해요. 155mm 곡사포보다 부정확해요, 훨씬. 그래서 그냥 많은 숫자를 쏴서 아주 넓은 영역을 그냥 이렇게 카페트 깔듯이 샥 공격하는 그런 무기 체계로 원래는 이제 사용이 됐던 거거든요. 심리적 부담감을 많이 주는 그런 무기 체계였죠. 그렇지만 이제 하이마스나 MLRS로 넘어오면서 미국이 그 점을 완전히 개선을 잘 했죠. 그래서 이것을 고정밀 무기, 고정밀 장거리 타격 무기, 그리고 또 크기가 크기 때문에 155mm 곡사포보다 훨씬 위력이 크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지향점을 잡은 것인데, 이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톡톡히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이 바로 저기 직경이 239mm짜리 저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유도가 되기 때문에 로켓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사실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예, 뭐 어중간한데 유도가 되면은 그건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239mm 저 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개량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고, 사거리가 뭐 미국 것도 그렇고 우리 것도 그렇고 한 70에서 80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포드에
6발 들어가고 천무는 2포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다 채우면 1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예. 자, 그리고 이 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은 지금 이제 이거는 나무 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외국의 자료들을 보더라도 두 가지 탄이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위에 DPICM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사거리도 조금 떨어지고 당연히 무거우니까 그렇겠죠. 같은 로켓 추진제. 보시면 한 3분의 2 정도가 전부 다 로켓 추진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탄두, 그리고 앞에 유도부, 이런 거니까. 이것도 한번 유념해서 봐주십시오. 개선 사항에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M30A1이라는 코드명을 가진 저 탄은 안에 이게 239mm 직경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5mm 포탄은 155mm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큰 겁니다. 네. 자, 안에 텅스텐 구슬이 18만 2천 개가 들어있대요, 저 안에. 그래서 왜 텅스텐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관통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인살상용은 당연한 것이고, 뭐 경장갑 차량까지도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유소를 폭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게 보급 기지를 폭격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탄이에요. 아주 넓은 범위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죠. 텅스텐 알 관통합니다. 18만 2천 개나 들어있고 또 탄의 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중 폭발탄으로 보통 사용을 해요. 이렇게 땅에 부딪혀서 충격으로 터지는 게 아니고 목표물에 한 상공 한 10m 정도에서 꽝 터지면서 넓은 지역을 확 구슬을 뿌리는 그런 이제 방식이고, 그 밑에 거는 이제 고폭탄이에요. M31. 이건 일반적인 폭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관통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건 정밀 유도 무기고 한 발에 약 1억 5천만 원 정도 해요. 미국에서 현재로서는 이게 12만 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한 무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정밀 타격 목표로 쓰는데, 저게 벙커나 약간 뭐 보호를 받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그런 부분에서도 타격을 가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통력도 지금 부여된 걸로 보여져요. 뭐 얼마까지 관통한다 이렇게까지 정보가 공개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운영 목적이나 뭐 정밀 타격 무기 고가임을 감안할 때는 물론 미사일보다는 싸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유도 방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고정된 좌표에 대해서 발사하는 거예요. 좌표가 알려지는 거죠. 누구 정찰 자산에 의해서 이 좌표가 여기다라고 알려주면 그 좌표를 발사를 하는 건데, 사거리가 거의 70km, 80km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55mm 국산 포탄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오차가 뭐 몇백 미터 날 수도 있어요. 최대 사거리로 쏘면 30km까지 30, 40km 쏘게 되면. 그래서 로켓도 당연히 그렇겠죠. 바람도 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의 가장 특징은 이 자체가 GPS, 즉 인공위성, 군사위성이겠죠. 군사 GPS를 받고 INS, 자기 위치 파악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그 좌표에서 멀어지면 그 좌표를 재보정해서 가급적 목표에 가깝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CEP가 5m 정도 돼요. 자, CEP라는 것은 내가 10발을 발사하면은 5발 정도는 2분의 1 정도는 CEP, 즉 5m 반경 5m의 원에 2분의 1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70km 날아가서 5m 안에 떨어지는 거니까 대단하잖아요. 두 발 중에 한 발이면. 자, 그렇게 위치를 서로 보정하면서 앞에 날개를 조정해서 가급적 정확한 목표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밀 유도 무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인데, 참 여기 추가로 사진 하나 제가 더 준비한 게 있네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약 10m 상공에서 폭발을 하는 것이고, 자, 이게 보시면은 이제 손바닥 위에 있는 그 텅스텐 알갱이들이 보이죠. 우리 보통 뭐 저게 주로 이제 어디서 보이냐면 우리 이제 볼 베어링 같은 데 많이 보이는 이제 그런 형태죠. 그래서 뭐 살상 반경이 거의 뭐 180m 정도에 된다고 해요. 이 지금 텅스텐 알갱이를 가진 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당 가격 한 12만 불 정도, 현재 환율로 하면 한 1억 5천, 1억 6천 발당 그렇게 되는 가격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지금까지는 그 우리 천무의 탄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중에서 여러 가지 탄 중에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탄, 활용도가 높은 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부터는 그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비자 한국에서 2022년 금년도 6월 죄송합니다. 작년 6월에 나온 기사인데 천무 로켓탄에서 사거리를 3배 정도 늘리려고 한다. 탄을 키우게 되면은 사거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그러다 비용도 효과 면에서 또 타격 얘기라는 한 번에 발사할 수 있는 숫자라는 면에서 제한 요인이 가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탄 239mm 탄을 사거리를 3배 연장한다는 이야기가 제가 이해가 돼요. 그 방식은 뭐냐? 지금 80km죠. 근데 200km 이상까지 날린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3배 이상 맞죠. 그럼 그 핵심이 뭐냐? 덕티드 로켓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제 채널을 쭉 보신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저 단어를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덕티드 로켓. 저는 이걸 보고 전혀 놀랍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하나 추가로 드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 무기 체계, 특히 KF-21용 공대 지나 공대 함용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마 공대 공도 그런 것 같아요. 덕티드 로켓 추진 방식을 다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은 우리가 자신 있는 기술이에요. ADD의 표현을 빌려도 그렇고 오랫동안 기술을 축적해 왔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로켓탄에다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성공 확률도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또 이해가 돼요. 자, 덕티드 로켓이 덕티드 램젯이죠. 기본적으로 덕티드 램젯 엔진이에요. 기본적으로 뭐냐? 이거죠. 이거 한번 잠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예전 슬라이드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누리호예요. 누리호는 저기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로켓이죠. 그리고 누리호 1단인데 밑에 보면 연료 탱크가 있죠. 연료 탱크 케로신이에요. 약간 등유죠, 등유. 그리고 위에는 보면은 빨간색은 산화 탱크예요. 우주 공간에 가면 산소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로켓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렇지. 즉 모든 것을 공기가 없어도 스스로 다 태울 수 있어야 돼요. 비율을 보시면 산화제 탱크 산소 액체 산소거든요. 액체 산소의 비율이 한 2배 가까이 돼요. 실제 연료는 반이고. 이게 로켓 엔진의 한계고, 덕티드 램젯은 뭐냐? 램젯은 뭐 다른 경우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주제는 아니니까 그냥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티드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램젯 엔진이라 그러면 일단 초음속으로 나갈 수 있는 엔진을 의미하죠. 근데 램젯 엔진의 특징이 뭐냐? 여기가 큰 핵심이 있어요. 산화제 탱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존에 로켓 엔진 있죠. 그리고 오늘 천무에 이야기하고 있는 239mm짜리 직경의 그 탄도 로켓 추진이에요. 로켓 추진은 뭡니까? 같은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미사일에 쓰는 또는 로켓에 쓰는 로켓 엔진은 뭐냐? 연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저 산화제하고 연료를 고체로 만들어서 섞어놨어요. 같은 거예요. 여기 좀 액체로 되어 있지만 누리호 같은 경우는 거기서 덕티드 램젯 엔진을 쓰게 되면 어떡하냐? 덕트가 뭡니까? 이게 환기구 같은 거죠. 공기를 빨아들인다. 즉 바깥에 대기 중에 공기를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무의 로켓탄 같은 경우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산소까지 로켓 엔진에 다 들어있는, 로켓 연료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바깥에 공기를 끌어서 쓰겠다. 그게 덕티드 램젯이에요. 덕티드라는 것은 바깥에 공기를 끌어다 쓰는 로켓 엔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속도 조절도 훨씬 좋아지고 당연히 산화제 탱크 저 자리를 다 없애버릴 수 있죠. 저 자리를 탄두를 넣거나 탄두를 강화시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연료를 저만큼 2배를 더 넣을 수 있어요. 연료가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3배 멀리 가겠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덕티드 램젯 엔진을 쓰면서 천무 239mm 탄의 사거리를 200km 이상으로 늘린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산화제 탱크, 즉 산소가 차지하던 부분을 로켓 연료에서 다 빼버리고 그 점을 전부 다 연료로 채우고 산소는 바깥에 대기 중에서 빨아들이겠다. 딱 그러니까 3배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딱 이 방식이란 말이에요. 대신 암람은 옛날 방식이란 말이에요.
로켓 연료 그대로 쓰는 거죠. 산화제하고 연료 같이 섞인 거. 딱 그랬더니 지금 계산하고 똑같잖아요. 그 자리를 연료로 채우니까 산화제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연료를 2배를 더 늘려서 실으니까 즉 3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추력, 즉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3배가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걸 똑같이 지금 천무의 로켓탄에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여러모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자신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국방연구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썼던 건데 400m급 이거는 이제 직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대함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램젯 형식이다. 덕티드 램젯이다. 덕티드 램젯이고. 이러면 사거리가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3배는 나오는 거잖아요. 최소한 3배는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고 속도가 초음속이 되는 것이죠. 자, 기존에 지금 천무에서 발사한 239mm 탄 국내 자료에는 천무의 비행 속도에 천무 로켓의 비행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외국 자료를 보면은 유사한 미국 하이마스의 239mm짜리는 최대 속도가 마하 2.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요격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대공 방어 체계. 일단 그건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0m급 중거리 공대공, 저거는 이제 미티어를 국산한다는 의미겠죠. 그건 내부 무장창에 넣는 것이고. 자, 이렇듯 우리가 또한 이제 155mm 곡사포탄에도 램젯을 쓴다고 그러죠. 사거리 연장형으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램젯 기반의 덕티드 램젯이나 이것을 또 한 걸음 속도를 더 높인 스크램젯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적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까지는 천무의 탄이 미국의 하이마스나 MLRS를 추종했다면 이제는 아마 가지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시기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특히 해외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서로 차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호환도 여전히 되면서 그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155mm 탄용으로 만들어진 램제트 탄, 우리도 이걸 아마 개발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램제트 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즉 우리는 워낙 포병이 막강한 군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포병 탄의 개선은 엄청난 전력의 향상을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즉 포가 100문 있는 나라하고 포가 1000문 있는 나라하고 좀 더 나은 탄을 썼을 때 그 파괴력의 전력의 차이는 1000문을 가진 나라가 10배 이상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포 체계뿐만이 아니라 탄약 체계에서도 최고권을 아마 달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100km 이상은 나온다는 것인데,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이거는 뒤에 이제 장약의 폭발력으로 밀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천무에서 발사하는 로켓탄보다는 충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안에 탄두 공간이 좀 제약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즉 위력이 감소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강력한 압력을 받고 나가야 되죠. 그러면 그거를 안에 있는 이 이제 램젯 엔진이나 관련된 전자 부품들이 그걸 버텨줘야 돼요. 아무리 적게 만든다 그래도 기존 탄두보다는 들어가는 화약의 양이 또 적을 거예요. 폭발력이 떨어지는 거죠. 파괴력이. 그렇다고 포기하겠느냐? 그렇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의 준비하는 방안을 봤을 때는 천무는 천무고 군단급이고 사단급 이하에서는 155mm K9 포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오히려 필요해요. 그래서 타격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가격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천무에 쓰는 로켓탄 가격은 훨씬 비싸죠, 이거보다. 그래서 서로 목표물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하고 천무 로켓탄은 계량대로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량이라는 부분에 봤을 때는 천무의 로켓탄이 미사일이잖아요, 사실은. 크기도 훨씬 크고 무게도 뭐 한 200-300kg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께도 직경도 240mm 가까이 되잖아요. 반면에 이제 155mm 탄은 뭐 기껏 해봤자 뭐 40-50kg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계량의 여지, 공간의 여지라는 부분에서는 첨부가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워낙 포병 전력이 세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갈 것이다. 하나로서 상대방을 대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두 개를 동시에 간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방향을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다음 또 뭐 활공형 포탄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 높이 날아간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활공을 하는 거죠. 글라이더처럼. 예. 이런 탄은 유리한 점은 일단 뭐냐면은 비행 궤적이 상당히 좀 독특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포병 레이더 같은 데에서 발사 원점을 좀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램젯과 같은 그런 한계성을 가질 것 같아요. 오히려 한계성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이런 것은 램젯 엔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해요. 날개도 펼쳐져서 나와야 되고 충격이 예민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장거리를 쏘기 위해서는 최대 장력으로 쏴야 될 거거든요. 그럼 엄청난 충격이 이 탄에 전해지고 안에 전자부품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 전자부품을 튼튼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포탄으로서의 또 타격력이 약해질 수 있는 우려가 또 있는 것이죠. 예. 자, 그 외에 또 이제 보여지는 것이 엑스칼리버. 이게 미국에서는 저는 뭐 생산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정밀탄이죠. 근데 말이 되게 뭐 팬시하게 많이 들려서 우리 머릿속에 콱 박혀 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해요. 좀 건조하게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느냐? 탄도 수정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간단하죠, 아주? 예. 이 포탄의 원리가 뭡니까? 값이 하도 비싸다 그러니까 좀 그렇게 들려서 그렇지. 뭐 30km, 50km 날아가다 보면 바람도 불고 하니까 오차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거리가 한 30km, 40km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155mm 탄도 어떤 식으로든지 제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날개가 나오면서. 그래서 아까 우리도 좀 전에 램젯 활공탄 나왔잖아요. 엑스칼리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용도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좌표는 안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탄들의 특징은 뭐냐? 앞에 언급한 두 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날아가면서 내 위치를 계속 계산을 해요. 원래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이 아닌데 지금 바람이 불어서 저리 가네. 뭐 이런 거죠. 그럼 이쪽 좀 틀자. 어떻게 보면 원리적으로 봐서는 좀 전에 언급했던 램제트 탄이나 활공탄보다 더 단순한 거예요. 그 두 가지 탄은 이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멀리 가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도 일단 사거리가 40-50km 넘어가게 되면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대규모 지상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10발 쏘는 것보다 한 발로 그냥 깔끔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그런 전장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처럼 뭐 중공군의 인해전술처럼 막 들판에 뭐 수백 명이 달려든다든지 개활지에 막 보병들이 돌진해 온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백마고지 전투처럼 뭐 일개 대대병력이 뭐 이렇게 산등성이를 개미떼처럼 기어오르고 육박전을 벌이고 또 밀어내고 또 다시 뺏기고 뭐 이런 전투는 없습니다. 더 이상. 오늘 언급된 아까 천무에 또는 하이마스의 탄 있었죠? 안에 텅스텐 들어간 탄 18만 개 들어갔다는 거. 예? 살상 반경이 180m입니다. 그거 그냥 두세 발 쏘면은 그냥 개활지에서 오는 그냥 일개 중대, 뭐 일개 대대, 일개 연대 병력이 그냥 전멸이에요. 저 탄도만 좀 내용을 좀 바꾸면은 고지전도 그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는. 네, 더 이상 그런 전장이 벌어질 리는 없어요. 소규모로 흩어져 있겠죠. 아주. 네. 자, 그렇기 때문에 155mm 탄도 훨씬 정확해져야 되는데, 그중 엑스칼리버는 워낙 유명세를 타기는 탔으나 가격도 비싸고,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155mm 탄의 기술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에요. 이거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램제트 탄도 되고 활공탄도 되는 거거든요. 네.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좀 전에 사정거리를 연장하는 부분들 이야기했었죠. 정확도를 올리는 부분. 그렇지만 또 155mm 탄이 가진 한계성에 대한 부분도 살짝 언급은 했어요. 예.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여러 가지 개량을 하기에는 로켓탄, 천무의 로켓탄이 훨씬 낫겠다.
뒤에 기존의 로켓 연료를 램제트로만 바꾸도 공간이 이만큼 남는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부분을 소개드리면은 이거는 TRLG230이라는 터키의 로켓산에서 만든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소개된 지는 뭐 배치가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다연장 로켓에서 발사하는 로켓이에요. 직경은 230이니까 우리 거보다 조금 살짝 짧죠. 예, 살짝 뭐랄까 얇죠. 예. 직경 230이고 사거리는 20에서 70, 그냥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제가 이것을 눈여겨 보는 게 뭐냐면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거 괜찮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예. 유도 방식을 보면은 비슷해요. GPS, 뭐 여기는 글로나스까지 추가되어 있네요. 이거 러시아의 이제 GPS 시스템이죠. 위성항법. IS는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더하기 레이저 유도가 있어요. 예. 아까 제가 5m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이마스가 CEP, 이제 10발 중에 5발이 맞는 그 반경. 이 4m네요. 아까 5m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비해서 레이저 유도가 가미가 됨으로 해서 지금 터키의 주장은 이걸 2m까지 2분의 1로 줄인다는 거예요. 이렇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예. 뭐냐, 2발 쏠 걸 1발 쏴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애매한 지역에 위치한 막 아군과 적군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경우에도 쪽집게 타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2m의 차이로 인해서.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터키의 무기 개발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저 하이마스의 정확도에 보다 2배가 더 높다는 건데 그렇게 헌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간단해요. 레이저 유도 무기 자체는 지금 우리 현궁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나왔던 그 뭐 전투적합 판정을 받았던 청금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레이저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날씨 영향도 많이 받고 흐리면 안 보이니까 또 있고 상대방의 또 방어 시스템이 레이저 센서가 다 있으니까 레이저 광선을 딱 조준을 하면 바로 나 쪽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가 제한 요인이 훨씬 적은 이제 적외선으로 돌아섰지만 이런 장거리 타격이 있어서는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확도를 올릴 수만 있으면. 또한 이게 로켓 레이저 유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움직이는 이동하는 물체도 잡을 수 있겠다. 처음에는 좌표를 주겠죠. 좌표를 주면은 좌표를 보고 GPS하고 INS를 활용해서 로켓이 날아오겠죠. 마하 2.5의 속도니까 사거리가 뭐 70km, 최대 사거리가 70km니까 날아오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 근처에 도착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몇 킬로 남은 순간부터는 레이저 유도로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좌표는 참고를 하겠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멀리 이동하지 않는 그런 물체라면 이동 물체도 타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이저를 누군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발사자가 조사하고 있지는 않죠. 70km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뭐냐? 거기에 봐 있는 뭐 특공대원이나 옛날식으로 따지면 특공대원이고 좌표 불러주는 게 아니라 레이저 광선을 쏘는 거겠죠. 조준경으로.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도 낮고 적진인데 한가운 적진 후방인데 실제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그거죠. 드론. 우리말로 치자면 군단급 드론이나 뭐 예단급, 대대급, 뭐 제가 보기엔 중대급까지도 향후는 레이저 조준기 정도를 기존 EOIR 시스템에 추가로 다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본부랑 교신을 해서 암호화된 레이저로 이 암호화된 레이저 반사광만 따라가라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현장 지휘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포격 전력이 포병 전력이 엄청나게 다양해져요. 예. 기존 뭐 대대급, 예단급에서 가지고 있는 거에 더해서 또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는 군단 포병에서 정밀 타격까지 바로 유도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무인기를 가지고. 우리 무인기는 거의 뭐 소대, 분대 수준까지 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 짐작컨대는 중대 이상급 되면은 EOIR 시스템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실시간 좌표 나오고, 자, 이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 우리 천무에 239mm짜리가 제일 적당하겠다.
구체적인 목표는 근처 1km까지 날아왔을 때는 너의 레이저 광선, 암호화된 레이저 광선을 추적하는 것으로 하겠다. 혼전 중에도 저게 핵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있는 목표물이라면, 예. 반드시 한 발로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4단에 있는 K9 쏠 수도 있고, 뭐 여단에 있는 105mm 곡사포를 쏠 수도 있겠지만, 핵심 표적이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 고가치 표적이라면은 이걸 날려야 된다. 정확성이 요해진다. 혼전 중이다. 그럼 무인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게 돈이 추가로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레이저 유도라는 것은 이미 오래된 기술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무인기들이, 예? 레이저로 상대방을 다 락곤하고 겨눌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다 갖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플러스 알파예요. 아이디어만 내면 그걸 지금 터키가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여겨봐지는 것이죠. 정밀도가 2배 올라간다는 게 어딥니까? 예. 그리고 소위 이야기하는 저게 이동식 발사대 차량 같은 거 계속 움직이잖아요. 빨리 움직이잖아요. 예. 찾았을 때 저걸 발사하고 도착하게 되면은 거기 이제 사거리도 200km까지 간다는 거잖아요. 군단 포병에서 저렴한 가격에 1억에, 예? 목표물에 도달할 때쯤 되면 10m, 20m 정도 이동돼 있겠죠. 과거 같았으면은 움직이는 무체이기 때문에 처음 지정해줬던 좌표로밖에 안 날아갈 거예요. 몇십 미터 차이로 놓치겠죠. 그렇지만 레이저 유도가 가능하다면은 그 정도 거리 정도는 움직이는 물체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움직이는 핵심 물품을 수송하는 수송단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그래서 타격의 폭이 많이 넓어진다. 단지 정확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아마추어인 제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용 많이 들이지 않고. 예. 개량에 있어서 상당히 훌륭하다. 또 지금 이제 사거리를 200km 늘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CEP 정확도도 거리에 따라서 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더 멀리 가면. 그걸 보증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기도 하다. 예. 왜냐? 이제는 우리가 무인기 체계를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전략 무인기, 군단급 무인기가 준비가 됐잖아요. 그 다음 또 사단급 무인기 새로운 게 들어올 거죠. 채택될 것이고, 그 다음 여단급, 대대급, 중대급 쭉쭉 내려가잖아요. 예. 그래서 중대 소대까지 저걸 전장 상황을 군단 본부랑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판단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이 유일하고 제일 적절한 타격 수단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중대 소대의 도움으로 군단의 정밀 유도 로켓탄이 날아가서 코앞에서 그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레이저 유도 방식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많겠다. 저렴한 가격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게 터키 같은 경우는 이 드론 연계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TB2 드론,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명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드론을 이용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들의 그 미사일 로켓이 이제 GPS하고 INS로 처음에 주었던 좌표로 날아가다가 어느 정도 거리에 오게 되면은 이 드론에서 발사하는 레이저광의 반사광을 추적해서 정밀 타격했다. 이런 이야기고죠. 예. 그래서 뭐 좀 전에 우리 무인기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이저 유도 무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 보면은 우리가 현재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갑자기 너무 이렇게 항공 자산이 많이 생긴 거예요. KF-21도 이제 몇 년에 나타날 거잖아요. 거기에 무장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레이저 유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무인기들이 엄청나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4단급 무인기 정도부터는 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무인기잖아요. 예. 고가의 탐색기를 가진 그런 유도 무기를 할 필요가 없는 무기체계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딱 터키가 하는 무기체계 레이저 유도 그건 충분하다. 예, 나는 무인기이기 때문에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높을 때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많은 수를 운용할 수 있다. 적은 부담으로.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무인기용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레이저 유도 공격 무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제 레이저 유도 무기체계를 개발한 바는 없어요. 지금 대부분은 이제 적외선 센서 위주로, 그리고 레이더 센서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저렴하게.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부담스러우면은 다른 나라에 외주를 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목표를 타격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천무하고 155mm K9을 둘 다 한화에서 만들고 있는데, 한쪽에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렸을 때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렸죠. 천무의 개량 그리고 K9 포탄의 개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개가 한쪽을 잠식하는 그런 역할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두 개는 좀 다른 무기 체계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각자의 체계에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발전이 되겠고, 한 가지로 나머지의 역할을 잠식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일정 부분 잠식하는 부분은 우리 군의 작전 운영에서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다. 모자이크 전장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자, 천무가 역할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는 여러 대의 K9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고, 또 K9이 해야 될 일인데 K9이 지금 여건이 안 된다면 그것을 천무가 대신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모자이크 전장의 모습이죠. 하나가 구멍이 난다고 그래서 그 전력이 구멍이 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메꿔지는 것이죠. 메꿔지는 와중에 없어졌던 전력은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다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정상 전력으로 다시 원상복귀되고 하는 그런 전장의 모습이 우리가 아마 추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후장대형 어마어마한 무기 하나로 모든 걸 다 쓸어버리는 그런 전장은 미래 전장과 맞지 않다. 자, 오늘은 우리 천무의 개량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네요. 이렇게 사거리 개선하고 정확도 개선이라는 부분에 걸쳐서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